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기점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대공세, 지금 나흘째가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벌써 지금 지친 것 같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그런지 제가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아주 강력하게 예비부대를 투입해서 축차 투입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 워싱턴 소식통들의 정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표, 이런 것들에 의하면 러시아가 지금 공세를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부대 재정비에 들어갔다. 왜냐?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전병원, 그리고 인근 약탈한 병원,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상자들이 넘치는 이런 소식. 그리고 이렇게 부상자가 넘치고 계속 부대는 재정비해야 되는데 더 이상 러시아 본토에는 병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푸틴 대통령의 이 정치적 입지 때문에 징병을 할 수 없죠. 계엄을 선포해서 징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헤르손을 완전히 그냥 인민공화국 선포해서 여기서 징병을 하려고 아주 못된 술수를 쓰고 있는 소식 등을 알려드리겠는데, 이번 전쟁 개전 이후에 네덜란드가 정말 최강의 선물을 또 우크라이나에게 줬다라는 그 소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계속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자, 4월 21일 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살한 러시아 병은 2만 1000명 이상, 그러니까 뭐 하루 동안 한 100명 정도를 사살했다고 나오는데, 이 지금 뭐 워낙 엉켜 있어가지고 비대위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차는 14대, 장갑차량 35대, 야포 6문, 항공기 2대 격추, 이런 전과 보고가 있고, 그리고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이 지도는 어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속에서 뭐 아주 그냥 미세하게 한 두 군데가 조금 더 러시아 영역이 늘어났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것이 러시아가 지금 뭐 전 전선에서 대공세를 폈는데 나흘 동안이나 때렸는데, 이게 지금 뭐 때리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선 변화가 별로 없다. 이 말은 러시아의 공격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지금 이 3주간의 병력을 집결시켜 가지고 준비를 해서 때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또 이 지도가 그대로다, 전혀 안 먹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게 되면요, 러시아의 공세 속도가 주춤하다, 재정비 움직임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발라클레야에 러시아의 부상병이 대거 유입되었다 라는 건데요, 이거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시 외곽에 대한 포격을 강화했다.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도네츠크시 북쪽에 2개의 도로 축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때리러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아주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다가 퇴각을 했고, 또 왼쪽 미란카 지역은 때리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패퇴를 해가지고 미란카까지 뺏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 군이 도네츠크시로 치고 들어올까봐 그 우크라이나 군의 영역으로 계속 포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따로 또 알려드리겠는데, 헤르손주의 독립 이 투표 일정을 조정하는데, 이 투표 뭐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를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유엔의 부활절에 대한 인도적인 휴전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축선에 야전 정비소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선 지역에 야전 정비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왜냐? 지금 뭐 바로 깨져서 나오는 전차, 장갑차들이 천지로 있는데, 이걸 빨리 고쳐서 다시 밀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왜? 후반까지 뺐다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전선으로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전선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니까 정비소를 전선 쪽으로 더 밀어서 여기서 바로 그냥 하고 바로 그냥 투입해 다시 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전쟁의 가장 핵심 축은 하르키우입니다. 첫 번째 이 1회전의 가장 큰 핵심 축은 키이우였죠. 키이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이제 1회전이었는데, 2회전은 이 하르키우가
물론 뭐 여기가 타겟입니다만은 이 여기 전체의 핵심 축이 하르키우이기 때문에 이 하르키우에 대한 포격을 계속하는데 민간 지역에 포격을 하는 전쟁 범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감청을 했는데 러시아가 포파스나야 지역에서 포로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라고 했다라는 것을 감청했다라는 거예요. 이 포파스나야가 이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이 중간 지점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뭔가 이제 포로들을 이렇게 단체로 수용해 놓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로들 어떡합니까? 라고 모스크바하고 통신을 하는데 그걸 감청을 했고 거기에서 다 죽여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청하면 당연히 또 녹음도 하겠죠. 나중에 하나하나 전부 죄가로 밝혀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올렸던 그 동영상에 보면 마리우폴에 그냥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데 야 9시 뉴스 보니까 마리우폴 함락했다고 하던데 신인균 너 왜 거짓말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댓글에 많이 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마리우폴 항구를 점령했다. 그리고 외신에 나온 원문을 보면 마리우폴 포트를 해방시켰다라고 나와요. 마리우폴 시가 아니고 마리우폴 포트, 즉 항구를 해방시켰다라고 나오는데 항구가 뭐 러시아군이 해방시켰습니까? 그 항구를 방어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돌파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근거를 아조프스탈로 그냥 합쳐버렸죠. 그 아조프스탈 제철소로 10km를 500명이 전차와 장갑차가 달려가는데도 그걸 아무도 제지도 못하고 그냥 돌파를 허용하는 이 허접한 러시아군이 자기애들이 항구를 해방시켰습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버리고 간 거죠. 그리고 그 뉴스 보도에 보면 우리 한글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제외하고 마리우폴을 점령했다. 아니 아조프스탈에 지금 다 모여 있는데 그거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마리우폴을 점령한 겁니까? 거기 3,000명이 지금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유럽 최강의 자주포 PZH-2000을 손에 넣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가 자국 보유분 가운데 일부를 우크라이나군에 양도하기로 하고 독일과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독일과 함께 PZH-2000 자주포 15문을 우크라이나군에 양도하기로 합의했으며 독일 역시 전용 탄약과 교육 훈련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네덜란드 정부가 현지 시각 4월 20일 밝혔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독일 고위 관료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이 소식은 네덜란드 정부가 4월 20일 저녁 늦게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지원 물량은 네덜란드 육군 보유 57문 가운데 치장물자로 보관 중인 33문 중 약 절반인 15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 PZH-2000 자주포를 납품한 독일은 네덜란드의 자주포 양도에 동의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독일 연방군이 보유 중인 재고 탄약을 다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독일로 자주포 운용 요원을 파견해서 독일이 제공하는 속성 운용 교육을 실시한 뒤 신속히 전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휩쓸기 전 한때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되었던 PZH-2000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 이전부터 독일에 100문을 판매해달라고 매달렸던 고성능 자주포인데요. 55.3톤의 차체, 52구경장, 155mm 곡사포를 탑재해서 기본탄 28km,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에 최대 56km까지 포격할 수 있고 최대 10초당 3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해서 K9 수준의 대화력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네덜란드의 결정은 미국의 M777 곡사포,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공여 결정에 이어서 나토에서 이루어진 가장 파격적인 군사 지원인데요. 우크라이나 부디 이 전력을 잘 활용해서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기 바랍니다. 야,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PZH-2000 세계 최강의 자주포죠. K9 자주포하고 1, 2위를 다툰 그래서 K9A2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냥 1등이죠. K9 2등. 그런데 K9에게 안 된다 라고 했던 게 뭐냐, 가격이 이제 K9보다 2.5배, 뭐 3배 막 이 정도 되니까 이거는 뭐 넘사벽의 가격 때문에 K9이 가격 경쟁력에서 성능에서는 이만큼 미달되지만 가격 때문에 K9 1등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가격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이 자주포. 네덜란드가 냉전 끝나기 전에 이제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도 도입은 했죠. 계약은 했으니까.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네덜란드가
기존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군대를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감군을 하게 되고 그래서 57문을 주문을 했지만 그중에서 지금은 현역에서는 24문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3문은 치장물자로 그냥 보관하고 새 거죠 그냥. 그중에 반을 뚝 잘라서 15문, 18문은 자기네들 또 계속 치장하고 15문을 우크라이나에 준다. 그런데 이 무기를 팔면 최종 사용자 승낙에 대한 결정권을 원래 수출했던 그 원천 소스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판매한 무기가 돌고 돌아서 뭐 적성국에 가면 안 되죠. 또 돌고 돌아서 테러 집단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최종 사용자 승낙을 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허락받아야 이거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어요. 소유는 지금 네덜란드지만 그래서 독일이 허락했고 그러면서 독일은 자신들이 만든 이 포탄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그리고 교육까지 시켜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야 이거 15문 한 개 대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되겠는데 이거 한 개 대대면 이게 지금 신형 사거리 연장탄 같은 경우에는 56km까지 그리고 기존 사거리 연장탄은 우리 K9처럼 40km 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기동간 사격 30초 이내에 뭐 달리고 있다가도 사격 재원 좌표 딱 떨어지면 바로 그냥 스톱해가지고 뭐 스피드 받고 이런 거 없이 K9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그냥 딱 서서 들고 쏴버리면 돼요. 이게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 가능하고 K9처럼 1문 TOT가 되죠. 그래서 초탄은 그 아주 고각 사격으로 이렇게 쏘고 2탄은 이렇게 쏘고 3탄은 이렇게 쏴가지고 결국 10초 내에 3발을 쏘는데 그게 탄착이 될 때는 한 번에 그냥 3발이 떨어지게끔 그래서 이제 1문 TOT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K9처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자주포입니다. 이걸 15문이나 주니까 이게 어느 전선에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지금 하이마스 준다고 하는데 그 하이마스를 받게 되는 전선 그리고 이 PZH-2000을 받게 되는 전선 그 앞에 있는 러시아군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뭐 다 죽었다고 복상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걱정이 이 사격하고 운용하고 이거 배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면 되죠. 문제는 고장나면 이거 어떡하냐. 아무리 독일제라도 아무리 미제라도 고장은 날 텐데 그 고장나면 이거 정비는 어떻게 하냐. 궤도 끊어지면 이거 어떡하냐. 야, 참 그렇다고 해서 독일 또는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이 험악한 전장에 가서 고쳐줄 리도 없고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군수지원 이게 필요한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산을 일회용으로 쓰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은 아주 대박 아이템이 네덜란드가 주게 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정말 다급하긴 다급한 것 같습니다. 당초 5월 10일 이전으로만 알려졌던 헤르손 인민공화국 독립 찬반 투표가 당장 다음 주로 앞당겨졌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군대 병력은 물론 연방보안국 병력과 비상사태부 인력까지 총동원해서 헤르손을 봉쇄하고 조작선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인구 102만 명의 헤르손주에 친러 괴뢰국가인 헤르손 인민공화국 수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4월 27일을 주민투표일로 예고하고 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이 현지 시각 4월 21일 밝혔습니다. 정보국은 그들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민들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 헤르손에 괴뢰 정권을 세우려 한다 라며 주민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 찬성률은 러시아처럼 97% 정도 나올 것이다 라며 지역 민심을 무시한 러시아의 조작선거 준비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미 헤르손은 계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증원된 러시아군은 물론 연방보안국 FSB 부대들과 비상사태부 병력까지 들어와 도심 곳곳을 통제하고 헤르손 시내에서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 저항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위성 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상용 통신망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집회와 모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친러 앞잡이를 차단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식으로 러시아의 막무가내식 독립투표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입수한 문서 내용처럼 러시아는 헤르손 괴뢰정권 수립과 동시에 대대적인 동원령을 내려 헤르손 주민들을 전장의 총알바지로 내세울 계획인데요. 크렘린은 전 세계가 그들의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 행위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헤르손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해서 뭐 인민공화국을 세운다?
이게 97%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어차피 부정선거 할 거니까. 헤르손 인민들 투표 난 안 할래 하고 안 나가도 한 것처럼 다 조작해서 그냥 뭐 압도적으로 인민공화국 수립 찬성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통신을 5월 10일까지 헤르손의 이 인터넷 뭐 다 지금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위성 통신. 이것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일론 머스크에게 욕하고 지금 뭐 위성 뭐 요격해버리겠다. 좀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뭔가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집회까지 지금 금지시키고 얼마 전까지 집회했지 않습니까? 집회까지 금지시키고 있는데 마치 어떤 사람들이 이 선거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 방역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 방역의 목적이 뭡니까? 집회 못하게 하고 사람들 모여서 말 전달하지 못하도록 3명, 4명, 5명부터 뭐 말 이렇게 전달되니까 못하게 하고 하다가 지금은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환자가 많은데도 이제 뭐 다 풀어. 왜? 이제 야당 됐으니까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여튼 좀 이 초록이 동색인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왜 헤르손에다가 이렇게 급하게 인민공화국 수립하려고 하느냐? 헤르손 인구가 지금 102만 명인데 뭐 절반은 남자 아니겠습니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18살에서부터 65살까지, 65살까지의 남성을 다 징병을 하면 이 102만 중에서 한 30만 명은 징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필요한 거다. 30만 명이면 이번 전쟁에 투입했던 러시아군 전체 병력보다 더 많아요. 그걸 지금 그러니까 헤르손 남성들 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국과 조국과 싸우는 총알바지로 내세우겠다. 야, 정말 무지막지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도 있고 그런 자들이 이 신인균의 국방TV 댓글창에서 압력하면서 이 뭔가 모략질을 하면서 이 이간질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댓글 작업하던 그들 한국인 아니고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한국인 아니고 중국인일 가능성, 북한 보위부 공작원, 정찰총국 공작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나 보수인데 나도 보수인데 라고 하는 자들 반드시 가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부활절 공세가 시작 나흘 만에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기준으로 공세가 잦아들었고 러시아군이 각 전선에서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초기 공세에서 예상보다 사상자가 크다는 소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돈바스 지역 부활절 대공세의 주 타격 방향인 M03 도로의 슬로반스크 축선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잠시 멈추고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21일부터 인근 병원에 러시아군이 넘쳐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21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서도 인용한 이 첩보는 22개 대대 전술단이 투입된 슬로반스크 축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잠시 잦아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큰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이 재정비를 위해 진격을 잠시 멈춘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축선상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는 병원에 러시아군 부상병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공세에 앞서 이지움 북서쪽 약 38km 떨어진 발레클리아 시내의 음악학교를 점령하고 이곳에 야전병원을 설치했는데요. 부상자 숫자가 야전병원의 수용 인원을 더 초과해서 시내 4개소의 병원에 부상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해서 이 병원들도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발레클레아는 인구 2만 7천 명의 소도시로 이 지역은 폴리클리닉, 즉 모든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4개 식별되는데요. 야전병원과 이들 폴리클리닉이 모두 러시아군 환자로 가득 찼다는 것은 지난 나흘간의 공세 중에 후송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러시아군이 최소 5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피해는 슬로반스크 외에도 또 다른 공격 축선인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의 루베즈노에에서도 한 개 대대 전술단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인근 노보아이다르의 민간 병원들의 대규모 중상장들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점점 그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명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이 21세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소모전. 도대체 크렘린은 이 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상자가 넘쳐난다.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에서 양사방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루안스크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공격 축선에서는 뭐 축차 투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 방어군이 숨 쉴 틈 없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원래 주력 부대는 여기죠. 제1근위전차군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제5근위연합군의 이 세력들과 연결시켜버리면 이 내부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전부 포위 섬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러시아군의 최초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예치 않으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꺾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에워싸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치고 들어가던 러시아군이 괴멸을 당하고, 그래서 제2근위연합군이 아니고 남부 군광구 직할의 90전차 사단이 들어가서 지금 이 지역을 때리고 있는 아주 축차 공격을 하고 있고, 파상 공세죠. 그래서 이제 재파 공세를 하는데 이파가 바로 그냥 축차적으로 들어가서 방어군을 때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양갈래로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 발레클레야 이 지역에다가 야전병원을 설치를 했죠. 야전병원 설치하는데 그 음악학교 하나를 강제로 뺏어서 점령을 해서 거기다가 교실이 이제 병실이 되는 것이죠. 뭐 학교가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지만 교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병실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지역에서 후송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 그러니까 뭐 좀 다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야전에서 그대로 견딜 수 있는 그런 부상병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정말로 뭐 못 움직이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그 정도 돼야 후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송자들이 야전병원 이 음악학교 넘쳐가지고 이 발레클레야 시내에 있는 이 모든 병원에 다 분산되는 그것도 지금 넘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시내 병원들이 구글의 맵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입니다. 꽤 그냥 뭐 완전히 큰 그런 뭐 아산병원 같은 그런 병원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조그만 종합병원만 하죠. 아마도 병실이 뭐 한 100개 정도 되는 이런 병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병원이 이 발레클레아 시내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까만 동그라미 요거 하나는 지금 개전 초에 병원을 버리고 지금 다 이제 피난가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지만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2개, 여기 2개 해서 4개의 종합병원이, 아까 그런 종합병원이 4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병상이 한 100개씩 하면 400명, 그리고 음악학교에는 훨씬 많겠죠. 병상이. 그러니까 최소 500명 이상의 중상자들이 이 하나 축선에서만 나왔다.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한마디로 쓸려나가고 갈려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부족한 병력들을 헤르손 독립을 시켜서 독립선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이 그냥 일반 시민들, 그것도 그냥 우크라이나인을 불러서 앞에다가 세워서 총알바지로 쓴다.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준비 안 된 공세. 사실 이 근위전차군 1근위전차군도 전부 재편성돼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그 키우 서쪽 동쪽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벨라루스를 갔다가 재편성하고 지금 다시 여기 온 부대들이기 때문에 신병들 많아요. 못 싸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이제 나토에서 계속 전쟁을 길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무기를 갖다 줍니다. 중화기를 줍니다. 러시아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는 것 같은데,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대공세가 뭐 크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그 정도 맷집과 체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